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실전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이고요. 문제는 36번부터 이어서 좀 풀어볼게요. 자, 36번 퍼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주가 수익 비율을 이야기하고요. 주당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주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되겠죠. 자, 1. 퍼가 높다면 주당 순이익은 평균 수준인데 주가가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가는 평균 수준인데 주당 순이익이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퍼가 높은 경우들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수식에 대한 개념인데 분모값과 분자값에서 퍼가 높아지려면 얘가 높던가 얘가 낮던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주당 순이익이 평균 수준인데 주가가 높은 경우, 그게 아니라 주가는 평균인데 주당 순이익이 낮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둘 다 퍼가 올라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 사이에서의 이 주가와 주당 순이익 이 둘의 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2번 주로 낮은 퍼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높은 퍼 종목은 처분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평가 저평가를 기준하는 기준점으로 퍼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매매법을 주로 써요. 그래서 퍼가 낮다라는 건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금이 적으니까 얘네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퍼를 포함해서요, 모든 지표들을 비교할 때요, 지표들은 언제나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의 평균 퍼가 7 정도 나오는데 내가 투자하는 A라는 요 산업이 퍼가 5밖에 안 나온다면 얘가 7을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지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가 계속 고정될 경우에 주당 순이익이 평균을 계속 고정된다면 주가는 앞으로 퍼가 올라가기 위해서 따라 올라갈 거야. 이런 개념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낮은 퍼의 종목들은 매수, 높은 퍼의 종목은 고평가니까 거꾸로 매도. 3번 퍼 계산 시 주가 자료는 분석 시점 전 일정 기간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 퍼 지표 자체에서 주가를 이 어떤 기간의 평균을 사용을 한다면은요, 이 퍼라는 값을 만들어낼 때 주간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퍼를 계산할 때 주가는 언제나 현 시점의 주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다른 애들하고 차이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36번은 3번이 오답이 되고요. 4번 퍼는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주가가 오르고 내리거나 순이익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퍼가 급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36번에는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퍼는 뭐 간단한 개념이니까 머릿속에 한 번 정도만 리마인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37. A기업의 재무정보가 보기와 같을 때 EVA와 MVA를 이용하여 계산한 A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계산해봐라. 그래서 법인세율을 20%로 가정하겠대요. 이런 37번 같은 문제들은요, 이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계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한 번에 정리된 문제들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까지 깊이 있는 계산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의 가치, 주주의 가치, EVA랑 MVA를 이용하는 값들은 충분히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는데 좀 유용하겠죠. 됐죠? 자, 그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EVA나 MVA를 이용해서 그 A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계산하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인 자본 비율에 타인 자본 비용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자기 자본 비율에 자기 자본 비용을 곱하는 게 이제 왁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의 돈을 얼마만큼 썼고 걔의 비용이 얼마인지, 내 돈이 얼만큼 들어갔고 내 돈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더하는 게 왁에 대한 기본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봤더니 세전순 영업이익이 18.75억, 자기자본 비용 12%. 첫 번째 하나 나왔네요. 자기자본 비용이 12%예요. 그리고 타인자본 비용이 10%예요. 타인자본 비용이 10%인데 세전 비용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자본이 50억, 타인자본이 50억이네요.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과 타인자본 비율은 50% 대 50% 반반이에요. 실제로 계산은 비율이니까 총자본분의 자기자본, 얘는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넣으면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넣어도 어차피 100억분의 50억이니까 5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이제 이 모형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여기 타인자본 비용이 세전 모형이잖아요. 이거를 세후 모형으로 전환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1 마이너스 세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이게 왁이 0.1이에요. 0.1이 나왔다는 건 10%의 자기 자본 비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10%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 그래서 이제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과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20%를 빼버리니까 12% 8%잖아요. 5대 5일 경우에는 그냥 얘를 더해 갖고 2로 나눠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에다가 8이니까 8%랑 12% 더하면 20% 이하니까 그냥 10% 나오잖아요. 비율이 똑같을 경우에는 안 분되기 때문에 그냥 2로 나눠도 무방하다. 조금 더 빨리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바로 이 값을 가지고 EVA를 계산을 좀 해볼게요. 칠판 살짝만 지워내고 밑에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0%로 세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 하나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EVA는 세후 순 영업이익에서, 그렇죠? 왁에다가 투하 자본을 곱할 거예요. 이랑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다가 투하 자본을 곱한 거를 이제 빼주면은 얘가 바로 EVA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나와 있는 그대로 세후 순 영업이익이 18.75억인데 저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세전 값으로 나왔으니까 세후 값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세후 값으로 전환하려면 1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20%란 값이 세후 순 영업이익이 되고요. 요 값이 15억이 나오네요. 15. 됐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 10% 아까 계산해 놨고요. 영업용 투하 자본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곱하면 요 값은 10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EVA는 5억이 나와요. 됐죠? 예. 얘도 이제 우리가 공식 한번 정리해서 풀었으니까 2번에다가 EVA 5억인 거 지우고 나서 5억만 살릴게요. 얘를 5억.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MVA를 계산을 할 거고요. MVA 같은 경우에는 이 왁으로 계산했었던 EVA 값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0.1로 5억을 나누니까 50억이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값이 다 도출이 되어졌고 얘를 바탕으로 A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 계산해내면 되겠죠. 자,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영업용 투하 자본에다가 요 MVA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업용 투하 자본이 100억이니까 100억 플러스 50억 해서 총 150억이 기업 가치가 되고요. 그리고 주주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에서 타인 자본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50억인데 이 중에서 타인 자본이 50억이 되니까 150억 마이너스 50억 하니까 100억이 이 중에서 주주의 가치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기업 가치는 150억이 나오고요. 주주의 가치가 100억이 나오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흐름상으로 이제 계산의 플로어를 다시 한 번만 잡아보면은요.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세율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로 그 현금을 동원했는지 자금을 동원했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EVA를 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EVA를 왁으로 나눠버리면 MVA가 나오면서 얘를 바탕으로 요 둘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투하 자본에다가 MVA를 더하면 기업 가치가 나오고. 그럼 이 기업 가치 전체 돈 중에서 타인 자본을 갖다 쓴 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된다? 주주의 가치가 된다. 요 개념하고 자기 자본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주주의 가치하고 자기 자본을 우리가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해 버리면 실질적으로는 그 계산상에서 주주들이 이 자기 자본 전체에 대한 주주 권리 또는 자기 자본 이외의 권리 이런 것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기업 가치에서 타인 가치를 차감한 주주의 가치를 따로 보셔야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항상 제가 이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강조는 드리고 있지만 계산이 난해하거나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상당히 희박해요. 드물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요. 이렇게 EVA까지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진짜 많이 가면은 MVA에서 끝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 왁을 제시해 주고요. 그렇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제시한 상황에서
EVA와 MVA 계산해 갖고 뭐 주주 가치 또는 기업 가치 이 둘 중에 하나 계산하는 데까지만 가도 조금 문제가 많이 꼬인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유사한 문제들은 충분히 출제될 수는 있고 흐름상에서 전체를 다 계산하기 위한 문제니까요. 이걸 풀면서 야 그럼 이거 계산 계속 공식 다 외우고 이러려면은 이제 책 뒤에 저희 문제집 보면 공식집이 있잖아요. 그걸 다 외울 생각을 하면 머리가 이제 찡해지죠. 근데 그렇게까지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끊어갖고 단계 보세요. 이 정도 문제는 딱 이 선에서 보고 얘가 잘라져서 나올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8번 다우 이론이네요. 자, 이 다우 이론을 학습을 할 때는요. 두 가지로 꼭 나눠 주셔야 돼요. 다우 이론에서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일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그 측면이지 전문 투자자의 관점인지를 반드시 나눠 두셔야 돼요. 보통은 다 전문 투자자를 물어보니까 별 생각 없이 전문 투자자 기준으로 언제나 보는데 문제에서 일반 투자자의 국면에 대한 관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반대라고 생각하면 실은 수월하긴 한데 아시겠죠? 그래도 누구를 묻는지는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문 투자자의 투자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다우 이론도 사이클이죠. 파동 이론이랑 마찬가지의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 1, 2, 3, 4, 5 이렇게 좀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사이클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 여기서는 강세 국면이죠. 점점 올라가니까 기분 좋아서 확신하다가 얘가 손익분기 구간을 딱 뚫는 순간 공포에 휩싸여요. 됐죠? 그리고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는 여전히 공포감을 갖고 있다가 기준점에서 치고 올라가는 순간 다시 확신을 가져요. 따지고 보면 여기랑 3이랑 4는 요 사이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환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3이 되고 다시 올라간 때 여기가 4가 된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도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우 이론을 학습을 할 때는 사이클이 도는 데 있어서 강세 국면과 약세 국면에서의 투자자들의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하고 투자 패턴이 다른 것들이 공포에 매수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이 공포 국면에서 저점을 치면은 매수할 때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과열 국면에 직면을 해요. 너도 나도 막 사는. 그럼 이제 그때 오히려 이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나 이런 전문 투자자들은 공포감을 갖고 매도를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 볼게요. 일반적으로 강세 시장이 이 국면이면 요 가운데 말하는 거고요. 약세 시장의 이 국면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이 두 가지 국면에서 어떤 전략이 좋냐? 자, 강세 국면에서는 보세요. 전문 투자자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판단을 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떨어질 거니까 매도 우위 전략을 점점 좀 취해갈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아직 매수 전략을 취하다가 이 국면이 고점이니까 매도 전략을 취할 거고 반대로 약세 국면에서는 아 바닥을 찍었구나 이제 반등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매수 전략을 취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이클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얘가 매수를 할지 매도할지 되게 단순해요. 이 반대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 뭐 그렇지 않더라도 교재에서 언급되는 내용들만 체크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8번에는 강세 2국면은 매도 국면이 되고요. 매도 전략이 되고 약세 2국면은 매수 전략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다우 이론 같은 경우에 어렵게 학습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냥 단순한 형태의 사이클을 하나 갖다가 놓고 그리고 나서 전문 투자자 기준으로 학습을 하는 게 조금 수월하다. 요령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39.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매도와 매수세 사이에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이제 강하게 강보합세로 왔어요. 그러다가 불균형이 발생을 했네요. 그러니까 매수가 우위를 먹든 매도가 우위를 먹든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캔들 차트 그래프상에 갭이 발생을 했네요. 이제 갭을 묻는 거네요. 자, 다우 이론에서 주가 예상 목표치와 중간 지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주가 움직임이 급속히 동그라미 쳐보세요. 급속히 가열되거나 냉각되면서 이전의 추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때 나타나는 게 그렇죠. 급진갭이죠. 그래서 39번에는 급진갭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캔들 차트에서 그래프상의 갭도요. 이 갭 자체에서 기술적 분석 문제들이 꽤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갭은 한 번 정도만 정리해서 학습해 두시기를 조금 권장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기의 추세 추정형 지표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라. 자, 첫 번째네요. 가로는 단기 지수 이동평균에서 장기 지수 이동평균을 뺀 값, 안 봐도 MACD. 그렇죠? MACD는 실질적으로 이동평균, 장단기 이동평균을 빼서요. 전체 그 흐름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냐, 하락 추세에 있냐, 이게 추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값들이에요.
이 값을 시그널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시점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향 이탈할 때를 매도 시점으로 인식하고 매매한다. 그래서 MACD 갖고도 우리가 뭐 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처럼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 MACD 같은 경우에 이동평균값의 차관값이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기 이동평균에서 장기 이동평균을 뺀 차이예요. 똑같네요. 그런데 그래프상에 나타내요. 이 값이 플러스이면 현재 주가가 상승 추세, 마이너스이면 하락 추세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갖다가 놓고 보는 애들이 MA5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MACD, 2번이 MA5네요. 보기에 1번이죠. 1번에 MACD, MAO.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다 장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둘을 뺀 값을 갖다가 측정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감이 있지만 MACD는 얘가 상승 돌파냐 하락 돌파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구분하고요. MAO 같은 경우에는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요걸 기준으로 정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ACD는 그 수치가 뭐 300, 400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양수값에서 하락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MAO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됐냐 플러스가 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도 기술적 분석 차트라든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꼭 정리를 해보세요. 네. 자, 계속해서 41번 산업구조 변화 경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1번 내생적 성장 이론을 국제무역에 응용하자면 요소의 부존이 요소의 창출보다 중요해진다. 이게 이제 또 무슨 소리냐면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건요. 우리가 외부 없이도 이 안에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국 내에서 성장을 해내려면 자국의 충분한 인구라던가 수요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얘가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기술 혁신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볼게요. 국제무역의 얘를 응용해버리면 요소의 부존이 요소의 창출보다 중요해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소의 창출이 기술 혁신이 되고 요소의 부존은 이해하기 조금 편하게 설명드리면 국가별 무역 물건, 거래 물건의 가격 차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무역에 응용하자면 가격 차이가 기술 혁신보다 중요하다. 그럼 내생적 성장 이론이 아니라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 이론이 훨씬 더 접근이 가능하겠죠. 누가 비교 우위에 있냐. 생산 비용 대비 누가 훨씬 더 효율적이냐 이걸 보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생적 성장 이론은 기술 혁신인 요소 창출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은 틀렸으니까 아니네요. 그렇죠? 2번 핵시에 올린 모형은 생산 요소를 노동으로 한정하여 국가 간 각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 차이로 무역 패턴을 설명하는 게 요게 바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죠. 그렇죠? 3번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은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부존도 차이로 인하여 무역 패턴을 설명하는 게 핵시에 올린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4번 제품 수명주기 이론은 한 국가의 공급 능력 동그라미 치세요. 공급 능력 변화에서 기술 혁신이 갖는 중요성을 분석하는 게 수명주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수명주기가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뭐 처음에 도입을 하다가 올라갔다가 하락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혁신이 생기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품 수명주기가. 이게 만약에 혁신이 생기지 않으면 수명주기가 다 한 다음에 이거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경영이 힘들어지겠죠. 이런 내용들이어서 요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도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고 제품 수명주기 이론에서도 기술 혁신이라던가 신기술을 조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40번에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4번이고 1, 2, 3번은 전부 다 잘못됐다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계속해서 42번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여기 이제 사이클이 나오네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을 갖고요. 1번에 도입기는 제품이 처음에 도입되는 단계로 매출액 증가율이 매우 낮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은 그런 단계가 도입기, 초기 단계예요. 그 다음에 2번 성장기에는 매출액과 이익이 급증하지만 성장기 후반에는 이익률이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3번 성숙기에 접어들면 산업 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매출은 완만하게 늘어난다. 그래서 가장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시기
성숙기 되겠네요. 4번 쇠퇴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원가 절감이나 철저한 생산 관리로 이윤의 하락 추세를 만회하고자 한다. 요게 바로 성숙기의 계속 가치예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전부 다 성숙기에 대한 설명이고 쇠퇴기는요 점차 하락이 커지고 적자 기업이 발생하는 시기가 쇠퇴기예요. 그러니까 이 쇠퇴기 시점에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기술 혁신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쇠퇴기에 기술 혁신이 발생을 해야지 이윤이 하락하고 마이너스가 나서 적자 기업들이 다시 또 신상품을 도입을 해서 성장의 성숙기를 이끌어가면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42번에는요. 정답이 4번 쇠퇴기가 아니라 이 설명은 성숙기에 대한 내용이다. 확인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4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재무 위험의 종류를 골라라. 포지션을 마감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위험으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없어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 노출되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금화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들어간 돈을 그대로 빼내지 못하는 유동성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1번에 있는 시장 위험은요. 이자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가 변하거나 시장 이자의 변화로 생기는 노출. 그리고 2번에 있는 신용 위험은 디폴트 리스크가 되겠죠. 채무 불이행 위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 위험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성이 현금화 시킬 때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냐. 이게 유동성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3번. 뭐 간단한 문제니까 한 번 정도만 체크해 보세요. 네. 자, 계속해서 44. 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밸류의 리스크인데요. 우리 이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 위험들 또는 시장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과 예상 못한 위험 중에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최대 손실액을 계산하는 게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뭐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손해날 확률이 또는 손해가 얼마 안으로 날 확률이 몇 프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예요. 자, 볼게요. 1번. 목표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바의 값은 작아진다. 우리가 보통 바를 계산을 할 때 이 바를 1일에 바를 예를 들어 뭐 일주일로 하면은 루트 5를 곱하잖아요. 일주일 5 영업일로 놓고 기간을 루트를 씌우니까. 그럼 당연히 바의 값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바는 커져요. 2번.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바는 커진다. 여기다 곱하기 95% 신뢰 수준이냐 99% 신뢰 수준이냐를 보는 건데 99%가 2.33으로 신뢰 계수값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바는 커져요.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3번 포트폴리오가 아닌 개별 상품의 바값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개별 상품의 바를 계산하고 걔네를 더하면 포트폴리오의 바가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계산이 가능한 거죠. 4번 바를 측정할 때는 어떤 모형을 사용하든 측정치는 동일하다. 바 같은 경우에는 모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모형을 쓰냐 어떤 가정을 쓰냐에 따라서 이 측정값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44번에는 정답이 2번 확인 한번 해두시고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 계산 문제 정도는요. 한 번 정도는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45번 바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부분가치평가법과 완전가치평가법이 있는데 완전가치평가법으로 묶인 거예요. 완전가치평가법에는 우리 역사적 시뮬레이션, 스트레스 검증, 그리고 몬테카를로법 이 세 가지가 완전가치평가법이죠. 리을에 있는 델타 분석법은 부분가치평가법이에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방법들을 조금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동일하게 발생했을 때 다른 조건 하나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역사적 시뮬레이션 법이고요. 스트레스 검증법은 저런 역사적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몬테카를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했을 때 생긴 값에다가 아주 극단적인 수치를 대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 금융 위기가 오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상황을 넣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검증하는 방법이 스트레스 검증법이에요. 그리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요. 실은 역사적 시뮬레이션하고 상당히 흡사한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동시에 집어넣어 갖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게 조금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델타 분석은 당연히 그 자산들이 갖고 있는 델타를 이용해서 즉 변동성을 이용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45번에는 완전 가치는 기억, 니은, 디귿 보기 3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6번 5년 만기 국채 1,000억을 보유한 경우 만기 수익률의 증감 1일 기준의 표준 편차가 변동성이 0.05%이고요.
수정 듀레이션이 4년, 델타 노말 방법에 의해 계산한 95% 신뢰 수준의 1일의 반은 얼마냐? 자, 우리가 이제 요 바 문제를 풀 때 요령이에요. 바는요, 일반적으로 이 문항에서 제시한 모든 값들을 다 갖다 때려 곱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온 그대로 보면 1000억이 나왔고요. 이건 노출 금액이고, 변동성 시그마죠. 이 표준 편차가 0.05%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얘를 0.0으로 때려 넣으셔서는 안 돼요. 그럼 오답이 나올 5% 넣어서는 안 돼요.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수정 듀레이션이 4년이고요. 요게 또 제가 이게 시그마를 써놨는데 자칫 잘못하면 6으로 볼까봐 요거는 표준 편차란 뜻이에요. 그리고 수정 듀레이션이 4년이고 델타 노말 방법에 의해 계산한 95% 신뢰 수준을 넣어야 되니까 신뢰의 개수 1.65를 갖다 넣으면 나오는 게 이 1일의 바가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3.3억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만 더 알면 돼요. 뭐를 이제 여기서 알면 되냐면 바의 변경이요. 바를 변경시키겠다라는 건 두 가지 변경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의 변경이고요. 두 번째는 요 신뢰 수준의 변경이에요. 원래 지금 이 문제처럼 95% 신뢰도를 갖고 있는 애를 갖다가 신뢰 수준 99%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1.65분의 99% 신뢰 수준이 2.33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가 기준, 위에가 변화예요. 그러니까 기간도 현재 1일의 바인데 1일의 바를 10일로 바꾸겠다. 1분의 10 하고 루트 때려버리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요래 버리면은 기간에 대한 값들까지 되니까. 됐죠? 그래서 요 바는 기본적으로 바 계산할 때는 여기 제시된 것들 다 갖다 곱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신뢰 수준이나 기간을 변경할 때는 변경값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바 문제와 관련되어진 기본 계산은요, 한 번 정도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2번 3.3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47. 델타 분석법에서 옵션의 비선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의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델타 이외에 감안해야 할 요소는 뭐냐? 이 문제 47번은 이제 델타가 갖고 있는 옵션의 비선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측정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델타라는 것 자체가 옵션에서 가격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이 얼마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옵션의 민감도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민감도가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가 그 정규 분포를 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정규 분포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를 한 번 더 미분한 값, 그렇죠? 감마가 되겠죠. 우리가 요 내용들은요, 옵션의 민감도 지표를 학습하시면서도 학습을 해요. 우리가 이제 델타를 갖다가 한 번 더 그 델타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감마를 사용하는 이유는 델타 자체가 정규성을 띠지 않을 경우에 이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정규성을 조금 가져와 가지고 옵션이 갖고 있는 비선형적인 특성을 최대한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규화된 모형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 리스크를 측정하는 거니까. 방금 앞에 문제에서도 그랬지만요, 위험을 측정할 때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방금 앞에서 했을 때 95%의 신뢰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95%에 대한 신뢰 개수가 이 표준 정규 분포를 갖다가 놓고요. 이 정규 분포의 영역이 여기가 95%고 여기가 5%일 때 요쪽 영역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G 스코어링이라고 해서 그 표준화 값이거든요. 이 표준화 값을 이용을 하려면 델타에서 측정이 안 될 경우에 감마를 감안을 해서 이 표준화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47번에는 정답은 3번 감마가 된다. 확인 한번 꼭 해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굳이 델타 있는데 감마는 왜 하냐? 지금까지 그게 의문이 들었던 분들은 감마의 감마의 유용성은 저 바의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자, 계속 48번 보기 중 바 측정 방법인 스트레스 검증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총 몇 개냐? 지금 뭐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음 거에 보면 이제 나와졌네요. 자, 보기예요. 기억. 시나리오 분석이라고도 해요. 제가 얘기를 했죠.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인 값을 갖다가 때려 넣는 게 스트레스 검증이라고요. 기억 맞는 내용. 니은 주요 변수들의 큰 변화가 발생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얼마나 변할 것인지 측정하기 위해 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큰 변화가 되게 핵심이에요. 극단적인 값들을 넣어놓고 본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과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특정한 값들을 우리가 가정해서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 분석법과 시뮬레이션 분석법의 차이예요.
시나리오는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 없이도 되는데 시뮬레이션 방법은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현재 사건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때랑 지금이랑 얼마만큼 모형이 일치하는지를 보고 그때랑 똑같은 일이 또 생길지도 몰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과거에 대한 패턴을 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시나리오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렸네요. 리얼, 포트폴리오 내 상관계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단 하나의 리스크 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에 사용되기 어렵다? 아니에요. 포트폴리오가 하나의 리스크 요인에만 의존하더라도 쓸 수는 있어요. 왜? 극단값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리얼도 땡이고요. 미음, 다른 바 측정 방법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 방법으로 최악의 경우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실은 미음이 이 스트레스 검증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검증은 이 자체로서 어떠한 그 가치평가법으로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안전가치법을 사용을 했을 때 얘를 갖다가 보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런데 여기서 이 값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보는 게 스트레스 검증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미음도 맞네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미은 정답은 2번 세 개가 되겠네요. 3개. 됐죠? 그래서 디귿하고 리얼이 오답이에요. 잘못된 내용이에요. 체크 한번 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49. A 기업의 1년 후에 기대 기업 가치는 50억이고요. 표준 편차 10억, 1년 후에 기업 가치는 정규 분포를 이루며 이 기업의 부채 가치가 20억이라고 할 때 부도 거리와 부도율을 계산한 것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요 내용인데 요 부도 거리하고 부도율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 파트에서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계산 문제예요. 뭐 최근 몇 년 사이에서는요 거의 연속적으로 출제될 정도로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은 내용들이 되겠죠. 자, 먼저 그럼 부도거리를 봐볼까요? 부도거리는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이 망하려면 몇 걸음 남았는데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측정을 하겠어요? 우리 기업의 가치를 리스크로 나누는 게 보통이에요. 됐죠? 자, 그럼 기업의 가치라는 건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1년 후 기대 기업의 가치요. 저 1년 후에 가치, 즉 미래 가치가 되겠네요. 에다가 마이너스 뭘 빼줘야 되겠어요?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기업 전체 가치에서 그렇죠, 부채를 차감해야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부채 가치 20억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나누자? 위험으로 나누자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 10억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1년 후의 가치가 50억이고 부채가 20억이니까 10억분의 30억 3이네요. 3 표준 편차라고 보면 돼요. 우리 기업이 망할 수 있는 그 부도거리는 3만큼 남아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고, 자, 잘 보세요. 요 3에 대한 해석이 바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로 연결이 될 거예요. 1시그마, 2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는 표준 정규 분포를 가정해야지만 계산이 돼서 문제에서도 보면 1년 후에 기업 가치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죠. 저 가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부도율 계산이 힘들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규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평균이고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그랬어요. 한 번 떨어지면은 요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1시그마 영역이고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여기까지가 2시그마 영역이 되고요. 또 한 번 더 가면 여기까지가 3시그마 영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때 각각의 확률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68%, 95%, 99%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퍼센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면적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1시그마는 이 하얀색으로 칠한 부분이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 68%라는 뜻이 되는 거고 2시그마는 여기 핑크색까지 한대요. 흰색에다 핑크색을 더한 요 면적의 전체 중에 95%, 3시그마는 이 노란색 칠하는 부분까지 다 합치면은 몇 프로? 99%가 된다라는 게 요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3표준 편차니까 3시그마인 99%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때 이제 부도율 같은 경우는 요 끝자락이 전체 중에 얼마가 남았냐? 얘가 99면은 1%인데 실은 99.6 얼마이기 때문에 1%가 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0.5%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도거리는 3표준 편차이고요. 부도율은 0.5%, 4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 계산 문제는 뭐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어렵게 풀 필요는 없고 부도율을 계산을 할 때 이 정규 분포의 그 전체 면적 얘를 갖다가 바탕으로 계산한다.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0번 대손 충당금으로 대비하는 손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내가 손실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부터 적금 들어놓자라는 게 대손 충당금이에요. 뭐에 대한? 그렇죠. 기대 손실이에요. 내가 뭐 1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의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럼 대손 충당금을 잡죠. 보통 대손 충당금은 이 리스크 파트에서도 쓰지만요. 우리 부동산에서 좀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거를 살면은 매달 거기에 공과금도 나가지만 거기에 특정 항목으로 돈이 좀 빠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됐을 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게 따지고 보면은 대손 충당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손해가 냈을 때 그걸 메꾸기 위해서 미리 돈을 모으는 개념.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돈을 얼마씩 모아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 얼마씩 모아야 되냐는 예상되는 확률 안에서 발생할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있는 기대 손실은 우리가 예상한 확률 안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기대 손실인 거고 2번에 기대치 못한 손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벗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기대치 못한 손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기대치 못한 손실은 충당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되니까 얼마 모을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기대 손실은 확률에 의해서 근거되어진 우리가 예상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50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51. 오늘날 금융투자업에서 윤리 경영과 직무 윤리의 중요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더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거죠. 실은 금융투자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직무 윤리 파트인데 그 자본시장법도 계속 개정을 하고 있죠. 계속 개정을 하는 이유들은 그 금융소비자들이라던가 금융시장 상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당연히 정보통신의 발달도 발달이겠지만 AI라던가 이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융상품이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열거주의적인 법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금융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진화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걔를 따라가려고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로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법규들을 전부 다 변경을 하면서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더 못 따라가겠죠. 금융회사도 못 따라가는데 소비자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리경영과 직무윤리. 자, 1번.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는 합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과거예요. 그리고 과거 전통금융에서는 투자자는 전부 다 합리적 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없이 수익률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됐다. 이 얘기였는데 점점점 시장이 변해가니까 그렇다고 소비자가 비합리적이 된 게 아니에요.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시장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직무윤리라든가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오답이에요. 얘를 전제로 하는 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우리 투자자에 대한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바로 오답이네요. 2번.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죠. 직무윤리를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소비자의 손실을 금융투자업에 일하는 그 근로자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신의칙이라는 개념과 접근되어진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분명히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거기도 이제 뒤에서 문제 풀면서 방금 잠깐 설명드린 부분들은 또 추가를 할게요. 3번. 금융투자 상품은 대부분 투자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요. 4번.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다른 어느 산업보다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요 보기 2번과 관련돼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금융투자업에서 윤리경영이랑 직무윤리의 중요성은요. 금융소비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소비자 플러스 금융투자업 종사자 이 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까지 요 2번 옆에다가 하나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 52번 Know Your Customer 룰이네요. 너의 고객을 알아라 이거죠. 이것의 실행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기억.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 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한다. 우리가 이제 정보 구분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니은 일반 금융소비자인 경우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금융상품별 항목에 대해 면담 및 질문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다. 둘 다 정보 파악인데 일단은 기억 뒤에 나오겠네요.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 금융 소비자인지를 구분하고 나서 일반 금융 소비자라면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렇죠? 디귿, 금융 소비자가 투자 권유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일 먼저예요. 만나자마자 그냥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왜 오셨는지 먼저 물어봐야 돼요. 왜 오셨고 어떤 목적으로 오셨고 뭐 이런 것들 물어봐야죠. 그래서 디귿이 첫 번째고요. 디귿 다음에 기억, 니은이네요. 자, 그다음에 리을, 확인받은 내용을 금융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는 게 이제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미음, 파악된 정보를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디귿, 기억, 니은, 미음, 리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기억, 니은, 미음, 리을 3번이 정답.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 유어 커스터머 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고객 파악하는 것들인데 고객이 오면 고객에 대한 정보 파악하는 거예요. 실은 일반인지 전문인지. 만약에 일반이라면 당신은 이러이런 거 할 수 있고 금융상품 이런 거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인정하냐? 알아들었냐? 네 하면은 사인하고 만들어서 고객한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개념으로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53. 요청하지 않은 투자 권유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이제 53번 같은 문제들 풀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소개팅에 조금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봐볼게요. 1번. 투자성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 소비자로부터 요청이 없더라도 전화통화를 통한 투자 권유는 가능하다. 소개팅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막 해주겠다고 그러면 찜찜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반드시 금융 소비자가 요청을 한 다음에 우리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투자 권유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도 적절한 거 고르는 거네요. 1번 틀렸고 2번 투자자 보험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없다면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가능하다. 자, 장외 파생 상품은 상당히 위험하네요. 가장 위험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험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없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소개팅을 해줘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외 파생 상품.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투자 권유가 불가능해요. 장내 파생 상품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장외 파생 상품은 우리가 학습하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 중에 가장 리스크가 높은 애가 장외 파생 상품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계속 3번.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다시 투자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한 달이에요. 소개팅하고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해서 다시 가면 그때는 한 번 더 전화할 수는 있다. 됐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들. 4번.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는 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A가 싫으면 아무튼 소개팅 해달라고 했으니까 B 한 번 더 소개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조금 웃기기는 한데 요청하지 않은 투자 권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소개팅의 비율을 해서 좀 학습을 하면 이해가 조금 더 빨라져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받는 사람이든 주선하는 사람이든. 아시겠죠?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 2, 4번은 전부 다 잘못된 내용이다.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54. 보기에 우리나라 표준 내부 통제 기준 중 내부 통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모두 묶인 것을 골라라. 기억. 준법 감시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총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내부 통제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돼요. 니은 맞고요. 디귿. 준법 감시인은 준법 감시 업무 중 일부를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위임할 수 있어요. 이제 규정이 따라서 그들이 정해진 그 규정대로만 하고 이 둘을 분리시킨다면은요, 다른 임직원의 위임도 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위임이 안 되면 모든 금융 지점마다의 이 준법 감시인들이 다 따로 들어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부점장들이 준법 감시인을 그 겸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내부 통제 기준 및 회사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제 감사위원회 보고하기보다는요, 이제 상위 그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게 맞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요. 미음. 내부 통제 기준의 운용과 관련하여 최고 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 통제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면은요, 니은하고 미음하고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니은 미음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요 보기 5개를 갖다가 정답으로 바꿔서 요 정도만 확인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계속 보기는 내부 통제 기준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조치 및 제재에 대한 설명에다 빈칸에 들어갈 옳을 내용으로 모두 묶인 것은 자 55번 문제고요. 보기 볼게요.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에 따른 준법 감시인의 인면 사실을 가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어디에 보고해야 돼요? 그렇죠. 금융위 보고 사항이에요.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로 이하의 과태료, 그렇죠. 과태료는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죠. 그래서 55번에는 정답이 2번 금융위와 1천만 원으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뭐 간단한 이런 문제들은요. 한 번씩 체크하시고 윤리랑 법규 파트는 아무래도요. 이 전체 스토리텔링이 좀 연결되기보다는요. 뚝뚝뚝 끊어지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항목 하나로 하단을 전체를 정리하는 게 이런 학습하는 데 조금 요령이에요. 뭐 뒤에 넘어가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을 갖고 쭉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구분 나누어지는 거는요. 큰 카테고리를 좀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조금 되는 편이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56 자본시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제 이 자본시장법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보겠습니다. 1번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열거주의에서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 규제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이라는 건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원본 초과 손실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야지만 특정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어졌을 때 그 금융상품의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수월하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래서 2번 자본시장법은 기능별 규제에서 기관별 규제로 전환하여 각 기관들이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다른 규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아니죠. 예전에는 기관별 규제였는데요. 이 기관을 무시해버리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중점으로 개편한 게 자본시장법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기능별 규제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전부 다 같은 규제를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오답이네요. 3번 자본시장법은 과거에 엄격히 제한되어 있던 금융투자업 간의 겸용을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자본시장법은 공통영업행위 규칙과 세분화된 업자별 영업회계 규칙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도 맞는데요.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뭐 여기저기에서 워낙 계속적으로 출제되니까요. 문제를 풀면서만 계속 노출이 되어줘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57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볼게요.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성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 다 나왔죠. 투자를 갖다가 계약한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57번에는 1번 투자계약증권이고요.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이 결합되어진 증권이 되고 증권예탁증권은 증권을 예탁시킨 거고 말 그대로 지분증권은 우리가 주식처럼 내가 여기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어 그 권리를 써놓는 게 지분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금융투자상품을 구분을 할 때 저렇게 파생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파생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끝날 때 땡땡땡 증권 요게 핵심이에요. 증권으로 끝나면 얘는 전부 다 증권이 되는 거예요. 저 문구가 빠졌을 때는 파생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58 순자본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순자본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고요. 2. 순자본 비율은 영업용 순자본에 대한 총 위험액의 100분위 비율이 아니라 전체 자기자본 중에서 순자본이 얼마나 있냐 이게 순자본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바로 오답이네요. 3번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비율인 거고 그렇죠? 4번 필요 유지 자기자본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 업무 또는 등록 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순자본 비율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냥 자기자본이 아니라 필요 유지 자기자본 대비 순자본 비율이 바로 순자본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것도 순자본 비율 아주 간단한 거니까요. 한 번 정도만 체크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59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아까 했던 거랑 좀 연속선이 있어요.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적적 판단을 제공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절대 금지 행위예요. 2번 투자 권유를 거부한 투자자에게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괜찮다고 했죠. 한 달이 지나거나 다른 금융투자 상품 권유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2번 오답이고요. 3번 고객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방문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장외 파생 상품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 안 되죠. 4번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더 우수하다고 알리는 행위 당연히 부당 권유 행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59번의 정답 2번 이러한 경우에는 해도 괜찮다.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60번 자본시장법상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운용실적의 연동에 미리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이제 이 60번 문제는 무슨 소리냐면 사모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모 방식으로 설정되어진 집합투자기구예요. 그러니까 사모 같은 경우에는 운용보수나 실적보수를 자기들 임의대로 갈 수 있지만 공모집합투자기구, 즉 공모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운용실적에 연동해서 성과보수가 정해져요. 수수료 몇 프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골라내라는 거죠. 자, 보기 볼게요. 1번. 성과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인 기준지표를 통해서 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간다면 이때는 성과보수에 플러스 알파를 더 줄게, 이런 게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운용성과 수익률이 음수인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건 기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벤치마크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은데 벤치마크가 마이너스 났고 나도 마이너스인데 쟤는 마이너스 20%고 나는 마이너스 19%니까 내가 1% 이겼잖아. 돈 더 줘.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지표를 이기더라도 양해값을 이겨서 수익이 나야지 수수료를 또 떼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번. 성과보수는 반드시 상한선이 있어야 돼요. 4번.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하고 벌써 여기서 틀렸죠. 환매금지형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1년이 넘어가야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돼요.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하고 기타 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4번이 바로 오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됐죠?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만 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앞서서 리스크 관리나 기술적 기본적 분석, 리스크 관리, 산업 분석, 그리고 직무 윤리까지도 우리가 전체 정리를 좀 해서 조금 많은 범위를 다루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념이 어렵거나 까다로운 부분들은 많이 없었고요. 그 리스크에 대한 계산 문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를 해서요. 요약해서 암기를 해두는 것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시험을 응시하는 방법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오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틀리는 데서 다 틀려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1회, 2회, 3회차 풀어보면 비슷한 문항 번호 떼에서 많이 틀릴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런 학습이 안 된 거니까 거길 조금만 더 꼼꼼히 보는 것 또한 이제 이 모의고사를 갖다가 학습하는 방법들이 되고 저희 기출동형 모의고사에도 보면은요. 그 전체 그 가로 채워 넣기 요약집이 하나가 있죠. 그 가로 채워 넣기를 바탕으로 해서 틀리는 포인트를 다시 잡아가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도요. 학습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61번 문제부터 이어서 풀어볼게요. 네,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61번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